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우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요일입니다. 오전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한국 측에서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아웃라인을 협상을 하신 것 같아요.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미 협상의 결과를 두고 여러 매체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금액이 한 620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첫 번째로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 이 부분은 일본이나 EU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2007년부터 FTA가 협상이 돼서 관세가 없었죠. 일본은 자동차 수출에 2.5%의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2.5%라고 하는 부분이 갭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기술력이나 영업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일명 마스가라고 하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한국 측의 제안이었습니다. 출자 금액은 1,500달러가 됩니다. 한 2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시기, 투자 방법, 또 수익에 대한 배분, 또 수익이 남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기업, 또 정부, 미국 측과 세부적으로 협의가 또 돼야 될 거로 봐집니다. 일본이 미국이 모든 투자 시기나 대상과 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를 차지하고 10%만 일본이 수익을 갖는다. 모든 투자 시기나 투자 시기의 금액 일정 이런 것들은 미국이 주관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엇박자가 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국도 그러한 자세한 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확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정상회담에서 조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좋지 않느냐. 특히 미 해군의 수리, 하자보수, 이런 MRO 관련된 부분까지도 수주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반도체와 광물, 기타 부분에 대한 품목별 2천억 불 투자, 이 부분인데요. 2천억 불이면 280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해 우선국으로 노력을 하겠다. 미국은 이제 입장을 그렇게 했는데요. 280조라고 하는 금액이 크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삼성이 텍사스에 350억 불, 55조 원 정도의 파운드리 공장을 2024년에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1년 이상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수요처가 없었어요. 그 파운드리를 작동할 수 있는 ASML사의 EUV 장치 대당 2억이 넘죠. 그런 장치도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주가 없어서. 그런 상태에서 머스크가 23조 원의 AI6 칩을 계약을 한 상황이고, LG화학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계약을 6조 원 했습니다. 머스크가 상당한 성과죠. 머스크 입장에서도 자동차는 만들어 놨는데 미국 트럼프 내각에서 보조금을 이번에 OBBA법에서 차단을 시켰고 판매력은 또 감소하기 때문에 그동안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것을 캐나다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2조 원 들여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ESS 분야도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이제 재생에너지로 쓸 때는 상당한 경쟁력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천억 불 280조에 대한 반도체 부분, 광물, 기타 부분, 삼성이 55조를 투자해서 건설을 하고 근로자 교육시키고 그린 생활 시설 만들고 유치원도 만들어주고 근로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도로 다 건설하고 삼성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한 20개 회사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규모가 250조 되는 거예요. 또 환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규모가 투자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80조라고 하는 것이. 한 기업이 감당하긴 어려운 겁니다. 삼성이 갖고 있는 시재가, 현금이 작년에 한 130조 있었어요. 거기서 자사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10조? 1년 동안 이렇게 매입한다고 공시가 있었고, M&A를 한두 곳 했어요. 그래서 몇 조 또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남아있는 돈이 한 7, 80조 있다고 보면 280조를 삼성이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280조라고 하는 것이 뭐 단일 사업이나 뭐 한 1년 안에 다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차라든가 LG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삼성, 이런 우리의 바이오 산업, 배터리 관련된 산업 전체적으로 공조 투자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시기, 투자할 당시의 금액, 수익 배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익을 좀 우선시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이 되길 바랍니다. 거시적인 틀은 이미 협상이 됐으니 구체적인 부분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그런 협상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1,000억 달러에 대한 천연가스를 구입을 하는 거죠. 1,000억 달러면 지금 환율 1,400원으로 따지면 140조인데요. 우리 한국이 1년에 천연가스 수입하는 게 한국가스공사가 3,500톤, 민간이 700톤. 그래서 한 4,200톤 정도 1년에 수입을 합니다.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이 있고 스팟 계약이 있어요. 일정 시점에서 사는 거, 또 장기 계약하는 거.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한 톤당 180불, 스팟은 한 톤당 148불 정도 돼요. 그럼 평균 150불이라고 하면 140조면 우리가 3,500불을 수입을 한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5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140조면 25년간에 우리 한국이 쓸 천연가스를 미국을 통해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호주 쪽에도 SK ENG인가 그 회사가 1억 7천만 톤인가 생산되는 곳을 발견하고 일정 부분 계약이 되어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단가가 지금 중동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 미국의 천연가스는 미국이 50%가 싸요. 이 천연가스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가 중동 쪽이 한 9불 정도 돼요. 미국이 4불, 5불 정도 됩니다. 좀 50% 싼 거죠. 미국은 천연가스가 이게 남아서 수출이 안 돼가지고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천연가스가 기체 아닙니까? 그거를 액화시켜서 항구에서 LNG선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 항구 시설이 지금 돼 있질 않아요. 지금 유럽도 7,500억 달러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 1,000억 달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스팟으로 할 경우 그렇게 부담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그리고 미국이 LNG를 액화시켜서 LNG선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항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적은 부족합니다. 지금 미국이 1년에 수출하는 천연가스가 500억 달러가 안 돼요. 그 정도로 항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생산량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부담은 가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이번에 제외된 게 국방비입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EU에 대해서는 5%까지 올려라, 이런 상황이고, 일본은 3.5%까지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리라고 하는 상황이고,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은
우리나라 국방비가 GDP 대비 2.6%인데 한 3.5%, 4%까지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금 1조 3천억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의 10배, 100억 달러, 14조를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원래 그 목적이 대북 침략 견제용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대만 관련해서 국방비를 늘리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무기를 사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국의 무기를 사서 대만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설화법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1%, 1.5% 이상 인상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관련해서 불편하지 않게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생활하고 월급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1조 3천억이면 우리나라 사법부 예산이 1조 3천억이에요. 똑같아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온 것이 바이든 민주당 정부였어요. 트럼프 내각은 그러한 어떤 국가 간의 협약, 세계 기구, 세계의 어떤 협약 이런 거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참 상대하기 어려운 거죠. 막무가내식 협상이다 보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국으로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또 힘의 논리, 현실이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또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국력을 키워야죠. 결국은 같은 동맹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기술 또는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국민의 응집된 힘 아니면 에너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AI 기술. 그러면 중국의 히토류처럼 미국이 제재하거나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진영을 놓고 서로 다투고 왜 그렇게 협상을 했느니, 왜 굴욕적인 퍼주기를 했느니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한테 제재받고 규제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만의 기술, 독점적인 기술. AI 시대의 민주주의는 독점적인 어떤 기술 없이는 자국을 보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게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고, 벤스 부통령이 피터 틸의 거의 수제자라기보다는 경영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벤스 부통령이. 피터 틸하고
일하면서. 다음에 만약에 벤스 부통령이 되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보다 더 할 것 같아요. 그거 준비해야 돼요. 물론 민주당 쪽 후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얻어야죠, 우리는. 7월 31일 날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줬지 않습니까? 그럼 정상회담에서는 우주에 관한 부분, 방위산업에 관한 부분, 또는 AI에 관한 부분, 바이오에 관한 부분, 백신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이전을 우리는 요구해야 됩니다.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두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첫 번째가 마약 밀반입 의혹 사건입니다. 세관 마약 밀반입 의혹에 대한 부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권의 상부층에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미국 마약 단속국이 이 어마어마한 세관에 밀반입된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 이것도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지난 윤 정부에서 좀 솔직하게 하셔야 되고, 이 사건 의혹에 대해서 합동수사부가 꾸려졌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합동수사의 팀장, 본부장 이렇게 다 가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의혹을 밝혀서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아킬레스건이 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내각이 보는 시선입니다. 북중러에 대한 외교 안보 입장이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안미 경중하는 국가는 미국을 반역하는 것이다. 외교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는 그런 국가는 동맹이 아니고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동안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기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략적인 외교안보 경제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내각의 북중러에 대한 친성향적인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죠. 그것은 통상교육본부장,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안보실장이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오해가 풀릴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미국과 우호적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도 어렵고,
경제나 외교안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요구를 해올 겁니다. 털어내야 돼요.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냉정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트럼프가 어떤 그 캐릭터를 냉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 좋게 평가하는 거죠. 냉정한 게 아니죠. 럭비공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침략적, 약탈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추구합니까? 그런 사람이 의회 난입을 의혹을 받는 상황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는 현대사에서 어울리지 않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계의 외교안보나 경제가 왜곡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잘 살고 다른 세계의 국가들이 제조업이 공동화가 되고 산업이 공동화가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전체적인 공황이 오면 미국만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발전했을 때 미국의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미국의 경제가 선순환하는 것인데 트럼프는 자신의 국가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 트럼프 연대가 국내에서도 결성이 되고 있고 지금은 유로나 EU나 브릭스도 일정 부분 연합은 못해도 반 트럼프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도 경제면에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만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세계의 역학관계가 지속될 수 있느냐. 다른 나라들이 국민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또 회복해야 될 많은 문제들, 국가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관세 협상을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세부 협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미국한테 얻어올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익을 찾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구던 보수던 진보던 우측이든 좌측이든 국가가 어렵잖아요. 또 강자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그런 상황에서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지 않느냐. 보수 진영에서도 좋은 의견 내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국회에서 대응안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